설마 했는데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 이뤄진 남북 간 판문점 선언의 상징물과 같았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금 전 오늘 새벽에는 서로 중단했던 군사행동을 재개하겠다는 선언까지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계속 북한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또는 그게 옳은 방향일까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와 속내는 또 뭘까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꽤나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예고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하겠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개성에서 이루어진 폭파가 우리나라 접경 지역에서도 생생하게 느껴졌을 정도로 컸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전격적인 적대 행보를 보이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갑자기 북한이 테러를 돌변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동안 여러 가지 시그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어떤 결정적인 행동 변화가 없기 때문에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중대 결심을 하였고 또 굉장히 큰 실망 그리고 감정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특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태도 변화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여정을 비롯해서 장금철 이라든지 이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최고 존엄의 심중을 헤아리고 그런 새로운 태도를 반영하는 대남 강경책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우리 측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180억 원 가까운 그렇죠. 돈이 들어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투입해서 만든 재산을 북한이 폭파를 시킨 거니까 이게 재산 관련 비용이나 책임 관련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북한이 실제로 요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혹은 이거를 카드 삼아서 북한과 대화를 여는 이런 걸로 활용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비용으로 건설한 건물이었는데 북한이 우리의 동의 없이 함부로 처리를 했다. 그래서 그 구상권 배상을 이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어떤 사법 체계를 볼 때 그리고 남북 관계를 볼 때 그것이 법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 집행이 가능하겠는가? 먼저 이런 청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현장 조사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북한 당국이 허용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의무로 남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재정적인 배상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면은 거기에 대한 북한 측의 이제 책임 있는 해명과 보상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남북 간의 이런 긴장 완화 그리고 대화 재개의 물꼬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에 오늘 새벽에 이제 또 북한 관련 소식이 쏟아졌죠. 대부분 군사 활동 재개와 관련된 소식이었는데 어제 그렇게 하겠다는 류의 관련 내용 시사가 조금 담화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내용을 좀 보면 접경 지역의 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비무장지대에 철수하기로 했던 초소에 다시 진출한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군사 행보를 예고를 했는데 이러면 사실상 군사 합의를 파기했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네,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그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서 대적 사업 관련 부서들에게 뭐뭐뭐를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내렸고 거기에서 그 다음 문장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중앙통신 아나운서도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비참하게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놀랄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그 총참모부가 무엇을 할 것이냐는 아직 좀 그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여정 부부장이 그때 그 메시지에서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을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참모부가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한 것은 그것을 받았다, 그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들이고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본다면 총참모부의 태도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뭐냐면은 이 당과 국가의 지시가 있으면은 결연히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긴 하겠고, 가장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비무장지대를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겠다, 진출을 하겠다는 건데,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우리가 수집하고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총참모부가의 이런 태도를 본다 어떻게 된다면 아직도 굉장히 그 공간을 여지를 많이 남겨놓는 결정된 거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그 일상적인 그런 북한 군부의 태도가 아니거든요. 정말 총참모부를 비롯한 북한의 군부가 결연히 준비가 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질 않죠. 그냥 바로 행동에 옮겼을 가능성이 아니면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으면 이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 지시를 받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수집하고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이 군부 입장에서도 여지를 남겨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조금 유동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자, 김여정 부부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김여정 부부장이 이 군사 관련 이야기 말고 특사 이야기도 오늘 새벽에 좀 꺼냈습니다. 우리 측에서 특사 파견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뭐 비현실적인 이야기다면서 거절을 한 건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특사 파견을 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거를 또 거부하고 뭐 이런 식의 일련의 태도가 조금은 뭐 약간은 이례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렇게 발화를 한 속내가 뭘까요? 그러니까 남측을 최대한으로 자극하려는 것이죠. 모멸감, 모욕감을 줌으로써 어떻게 본다면 북한 측이 지금 원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평화보다는 도발과 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측 간의 일촉즉발에 굉장히 위기 상황이 왔다. 이런 것을 북한 주민들 그리고 북한 엘리트들도 감지를 확실히 느끼게 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북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는 그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고도화한 다음에 이제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제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2017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3.5% 성장을 했다고 해서 놀랐는데 이번에 피치에서 얘기하는 것은 북한 경제가 지난해 마이너스 6% 정도 성장했다. 근데 이런 정도면은 1996년에서 98년, 99년까지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 그때와 버금가는 아니면 그때보다 더 안 좋은 경제 상황이거든요. 오죽했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시민의 민생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아니고 평양에서의 주민의 생활이 그렇게 어렵다면은 평양이 그래도 제일 나을 텐데 그렇죠.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 전체의 경제적인 상황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과 중국 간에 이제 국경이 봉쇄됐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어떤 그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또 북중 무역이 시작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북한이 중국과는 무역은 북한 전체 무역의 90%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면 초과인 것이에요. 돈이 들어올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북중 무역이라도 계속 되고 있으면 계속 미국과도 고위급 회담을 할 수 있고 남북 관계에도 주도권을 가지고 앞으로 갈 수 있는데 다 막혀 있거든요. 이 세 군데가 다 막혀 있고 민심은 요동치고 있고 그렇다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적어도 주민들에게 줘야 됩니다. 돈을 주든지 아니면은 위기감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계속 공세적으로 나오고 굉장히 그 강한 표현을 쓰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나와가지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급격도로 고조되고 그래서 민심을 수습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혹시라도
한국과 미국이 북한 달래기 일환으로서 좀 전향적인 자세 그리고 대규모의 지원을 약속하지 않을까 이런 양면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정부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한의 이런 반응이 터지기 직전인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메시지를 내놓은 걸 보면 뭐 꽤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지금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나 정부의 대응 방식이 좀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혹은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북한이 소위 그 레드라인을 넘는다면은 책임 있는 민주정부,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더군다나 우리 국방 예산이 역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예산 항목 변경이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예. 그런 식으로 국방 예산이 굉장히 확대되었고 또 막강한 군대, 강한 군대, 이기는 군대라는 그런 이미지와 그런 그 능력을 지향하고 있는데 예. 만약 북께서 전면적은 아니더라도 노골적인 이런 군사 행동을 도발 행동을 했을 때 우리 군이 아무런 그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연평도 공격을 했을 때 2012년에 북한 측의 피해가 상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도 함부로 이렇게 군사 행동을 하기는 주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총참모부의 약간 애매한 이런 그 성명에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또 북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여야지 지금 요동치고 있는 민심이 김정은 정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정치적인 그런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GP 11개를 다시 병력을 배치한다든지 네. 비무장지대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그 아까 말씀하신 2018년 남북 군사 합의서 파기 행위라고 보기에는 약간 모자란 정도의 그 정도 강도의 군사 행동을 먼저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른바 뭐 선을 좀 타보겠다 뭐 이런 식의 김여정 해석이 될것 부부장이 같은데요.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앞으로 굉장히 괴롭히겠다, 피곤하게 예. 만들겠다 했던 실제로 건 뭐냐면은 피곤한 전략을 취하겠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피곤한 정말 도발할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도발을 하거든요. 네. 왜 우리가 이런 도발을 할 것이라고 북한 군부가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발에서의 그런 그 효과성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군요. 자, 이번엔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뭐 당장의 그 긴장감 고조로 내부 불만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제재가 해소되고 경제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할 텐데 이 키를 미국이 쥐고 있다는 분석인데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북한이 우리 측이 아니라 미국 측을 직접 겨냥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북한이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북한 측에서 미국이 환영할 만한 아주 근본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지 않는 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북한을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예. 지금 중국도 베이징에서 다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것 같다 그래서 긴장 상태에 있는데 네. 미국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북한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사이에서 어떤 생산적인 대화와 협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대화를 재개하자 한다 하면은 미국 측은 당연히 환영 의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그런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될 건가 여기는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북한이 바라는 것은 대화 자체가 아니거든요. 예. 결과입니다. 결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경제적인 혜택이 대규모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든지 그것이 아직 묘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요동치는 민심을 일단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긴장 고조 수준 그런 술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미국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 하는 것도 북한 측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양쪽이 다 좀 속된 말로 간만 보면서 약간
물러서고 있는 혹은 다가가게 꺼리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이고 강경한 조치를 계속 취해서 한국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북한의 계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결국 남북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가 되고 뭐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그냥 무의미하게 긴장 관계만 계속해서 고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박사님의 분석대로라면. 예.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결코 우리나라에게 좋지 않은 상황일 텐데 이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그 메시지의 핵심이었죠. 남북 간의 합의는 지켜져야 된다. 어떻게 이루어낸 그런 남북 간의 긴장 완화 조치고 대화의 장이었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쉽게 없애버리면 안 된다. 대화는 계속돼야 되고 합의는 지켜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북한에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모순된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대규모의 어떤 양보와 지원, 지금 숨이 막히고 있으니까 예. 그것을 한국과 미국이 제공하라. 근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한순간에 다 없앨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을 아무리 괴롭힌다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도 북한한테 분명히 여러 번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규모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랬는데 북한이 그거는 성에 안 찬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와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급격히 고조해가지고 내부 결속부터 하자. 근데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소규모의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입장에서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